아버지, 이제 통장은 저에게 다 맡기세요. 아들이 공무원이라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통장을 들여다볼 일이 없습니다. 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장은 그대로 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장도 제 것이고 계좌번호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어야 할 돈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노후 자금이라고 불렀던 돈, 제가 쉰을 넘기고부터 아프지 않게, 남에게 손 벌리지 않게 쓰려고 한 푼 한 푼 모아둔 돈입니다. 그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이미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은행 창구 앞에서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줄 때 그제야 알았습니다.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만 보여줬습니다. 제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없도록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출금, 이체, 승인, 실패, 다시 이체. 날짜는 엉켜 있었고 금액은 제가 숨 쉬듯 벌어본 적 없는 단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서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직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또렷하게 기억나는 건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던진 한 문장입니다. 이 이체들 본인께서 하신 게 맞으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체를 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지만 통장의 주인은 분명히 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제가 직접 관리하지 않게 된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하나로 저는 제 돈을 제 손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자식이라도 조심해야지. 통장은 본인이 관리해야지. 그런 말들은 다 일이 끝난 뒤에야 쉬워집니다. 그때 저는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 아들이 내 돈을 망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저를 편하게 만들었고 그 편안함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을 잃은 이야기이기 전에 제가 언제부터 잃고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항상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무원이니까.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붙었다고 했을 때 저는 그날 일을 하다가도 자꾸 손이 멈췄습니다. 괜히 가슴이 올라오고 이상하게 숨이 편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술 한 잔을 따르면서 별 생각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됐다. 뭐가 됐다는 건지는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이제는 내가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만 하던 애였습니다. 늦게까지 술 마시는 것도 없었고 친구들 따라 사업 얘기하는 애도 아니었습니다. 성격도 조용했고 돈에 욕심 부리는 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아들한테 너무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공무원이 최고지. 월급은 적어도 안정적이잖아. 연금 나오는 게 어디야?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고개를 끄덕였다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이미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안전한 사람이다. 그 판단은 아들에 대한 믿음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 스스로를 내려놓게 만드는 핑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생 돈 앞에서 긴장을 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게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밤에 잠이 오지 않았고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면 괜히 속이 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다 라는 말을 너무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아들, 그 네 글자는 저에게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공무원이 된 뒤부터 저는 은행에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에는 이자 몇 푼에도 괜히 창구에 들러서 직원에게 이것저것 묻곤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종종 제 통장을 슬쩍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자 너무 낮아요. 이건 묶어두는 게 낫겠는데요? 그 말투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불안해 보이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안심시켰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돈 이야기를 할 때 스스로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거 잘 모르지? 너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포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모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 자리에 앉은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누군가 내 노후를 정리해주고 있다는 느낌. 내가 더 이상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아들의 선택이었지만 그걸 절대적인 안전으로 바꿔버린 건 저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은 게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제가 스스로 제 돈에서 한 발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통장은 넘긴 날을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특별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그날이 너무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지도 않았고 누가 크게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집에 와서 TV를 켜놓은 채 아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통장 좀 가져와 보세요. 그 말투에는 부탁도 없었고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미 정해진 일을 확인하는 것처럼 드렸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맨 안쪽, 고무줄로 묶어둔 통장 뭉치가 손에 잡혔습니다. 주거래 통장,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연금 들어오는 통장. 하나씩 꺼내면서 괜히 말했습니다. 이건 이자 얼마 안 돼. 이건 해지하면 손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차분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안심시켰습니다. 아들은 통장을 받아 하나씩 넘겨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리해야겠어요. 이건 묶어두고, 이건 굴리는 게 낫고. 말이 빠르지도 않았고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애는 준비가 돼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카드도 같이 주세요. 그 말에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카드까지 달라는 말은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카드 지갑을 열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들이 묻자 저는 종이를 하나 꺼내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몇십 년 동안 혼자만 알고 있던 숫자였습니다. 그걸 건네면서 저는 이상하게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아들은 종이를 받아 한번 보고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은행 갈 일 없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 갈 때마다 작아지는 기분, 괜히 무시당하는 느낌.
서류 앞에서 늙어가는 사람처럼 서 있는 시간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권한을 넘기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통장들을 가방에 넣고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잠깐 서 있었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에서 무언가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날 제 돈을 넘긴 게 아니라 제 결정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통장은 제 손을 떠났고 저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잊고 있다는 걸 저 자신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통장을 넘긴 뒤로 처음 몇 달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아무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가끔씩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묶어놨어요. 이자는 이쪽으로 들어와요. 연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 말들은 설명 같지도 않았고 보고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괜찮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서로 편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비를 쓰고 잔액이 얼마쯤 남았는지 그냥 궁금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달에 통장에 얼마나 남았냐? 예전 같았으면 아들은 바로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건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 말이 제 귀에 남았습니다. 말투가 세지도 않았고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리가 생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날 이후 저는 질문을 줄였습니다. 질문이란 게 상대방을 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조심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점점 돈 이야기를 할 때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 말들이 이상하게 저를 안심시키기보다는 조용히 밀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카드를 쓰려고 했는데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말기에서 승인 거절이라는 짧은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카운터 앞에 서 있다가 괜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카드가 좀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카드가 안 되더라. 아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정리하면서 잠깐 막아놨어요. 잠깐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가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ATM 앞에서 2번, 3번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기계가 멈췄습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고 저는 한동안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냐? 아들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네, 보안 때문에요. 보안이라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통장은 제 것이지만 제가 직접 만질 수 없는 물건이 되어버린 게 저는 점점 제 돈에 대해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됐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귀찮은 아버지로 보일까봐. 아들과 밥을 먹을 때도 돈 얘기만 나오면 제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다. 됐다. 그 말이 입에 익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조심하고 있는 게 아들의 기분인지 아니면 이미 제 손을 떠난 제 돈인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질문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 그 이후로 저는 제 통장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 됐고 아들은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무 소리 없이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니라 휴대폰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고 있는데 탁 하고 문자 하나가 떴습니다. 은행 이름이 먼저 보였고 그 아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숫자를 헷갈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지웠다가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런데도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하루에 쓰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써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바로 전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걸 보면 확인하기보다 넘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카드사였습니다. 결제 예정 금액 안내. 금액이 더 컸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쥔 채로 아무 채널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보다 괜히 물었다가 또 질문하는 아버지가 될까봐 그게 더 먼저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에는 문자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대출 한도 조회 결과, 신용대출 승인.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통장 정리도 아니고 이자 관리도 아니고 보험 조정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모르는 방향으로 제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문자에 적힌 숫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국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문자가 계속 온다. 아들은 잠깐 휴대폰을 내려놓더니 아주 평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순간 제가 괜히 호들갑을 떠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통장 옮기고 묶고 잠깐 돌리는 거라서 그래요. 돌린다는 말이 귀에 걸렸지만 저는 그 말을 잡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에요. 금방 다시 들어와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문자 톤이 달라졌습니다. 연체 안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연체라는 단어는 제가 평생 가장 멀리 두고 살았던 말이었습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연체만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몸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제 이름으로 제 휴대폰에 아무렇지 않게 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건 뭐냐? 아들은 이번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별거 아니에요. 시스템 때문에 문자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대답을 끝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문자가 올 때마다 확인하지 않게 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제가 그동안 무엇을 놓고 있었는지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저는 계속 지웠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 돈은 조용히 제 손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새벽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까지 기억합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누웠는데 휴대폰이 침대 옆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알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따라 잠이 얕았던 것 같습니다. 화면을 켜자 은행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이체 알림.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넘기려다가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천만 원. 순간 제가 숨을 멈췄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금액보다 더 이상했던 건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돈을 움직이지 않던 시간. 계좌를 다시 봤습니다. 제 이름이 맞았습니다. 계좌번호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몇 번이나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3번째에서야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왜요? 아들의 첫 마디였습니다. 놀란 목소리가 아니라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려고 했습니다. 괜히 소리를 높이면 제가 흥분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지금 내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잠깐의 침묵 뒤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거요. 그 한마디가 너무 가벼워서 저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투자예요. 투자라는 말이 그날 처음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정리, 관리, 묶는다 이런 말만 썼습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말은 방향이 달랐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투자냐? 아들은 조금 낮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금방 복구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저를 안심시키지 않았습니다. 복구라는 말은 이미 어딘가가 깨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빠졌냐?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정확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지금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휴대폰이 손에 잡혔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아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 모습이 더 이상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은행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마지막까지 제 발을 묶고 있었습니다. 설마 공무원이... 그 생각이 제 판단을 계속 늦췄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새벽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 하지만 저는 그때도 아들의 말을 한 번 더 믿어버렸습니다. 금방 복구돼요.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문장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은행에 간 날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챙기지 않았고 마음의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냥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생각 하나로 집을 나갔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주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직원이 무슨 안내를 하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 앞에 앉았을 때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한 박자 늦게 말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좀 보고 싶습니다. 직원은 아무 의심 없이 제 신분증을 받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잠깐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정말 미세해서 모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원은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돌려 제 쪽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돈이 아니라 날짜였습니다. 몇 달 전, 몇 주 전, 그리고 며칠 전. 이체, 출금, 승인.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들에 제 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단위가 제가 감당해 본 적 없는 속도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이체들은 본인께서 하신 게 맞으신가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면 모든 게 시작될 것 같았고, 맞다고 말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저를 보더니 다시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고위험 상품 거래가 있으신데요. 고위험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들어왔지만 의미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모르는 세계라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계속 설명을 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설명 중에 제가 제대로 들은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현재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직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갈 수는 있지만 내년을 생각할 수는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구 위에 놓인 제 손등이 유난히 늙어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은행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그날 은행을 나올 때 문이 자동으로 열렸는데 밖으로 나가면서도 저는 뒤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설명이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문은 닫혔고 은행 안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탔는지 택시를 탔는지도 흐릿합니다. 다만 집 문을 열었을 때 현관 불이 켜지지 않았다는 건 기억합니다. 전구가 나간 것도 아닌데 괜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그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도 켜지 않았고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앉아 있다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집은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말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들은 잠시 침을 삼키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담보만 잠깐. 담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정리 중, 금방 복구, 잠시 묶어두는 거. 그 말들이 전부 같은 뜻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숫자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집안 구석구석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가 자라던 모습, 아내가 부엌에 서 있던 모습, 벽에 긁힌 자국들까지. 그 집이 이미 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담보대출 관련 확인 전화였습니다. 직원의 말은 차분했습니다. 차분해서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현재 상환이 어려우면 절차를 안내드려야 합니다. 절차라는 말은 정리된 단어였지만 제게는 끝이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어른이 아니라 들켜버린 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말 하나하나에 힘을 줬습니다. 왜 말 안 했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말하면 아버지가 막을까 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아들은 막힐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아들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진짜로 돌아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 아들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담보가 걸린 집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지 않은 첫날, 저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야근이 잦았고 연락이 늦는 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지금은 서로 얼굴 안 보는 게 낫겠지. 그 말들은 아들을 이해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해주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아예 오지 않는 날이 하루, 이틀 늘어나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게 됐고 TV를 켜놓고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아들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정작 아들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아니라 내가 버려진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다가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하루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연락이 올까? 그 생각부터 했고,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이미 끝났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상환 일정 안내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웃길 일이 없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자를 받는 게 내 일상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아들의 번호를 연락처에서 지울까 고민했습니다. 지우면 정말로 끝날 것 같았고, 지우지 않으면 영원히 기다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지우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불을 켜도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아들이 쓰던 방 문을 열었다가 바로 닫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자리를 잃은 건 아닐까? 돈이 사라진 것보다 그 생각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은 공무원이었고 성실했고 제가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곁에는 아들 이야기를 물어봐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사기 사건도 아니고 단순한 사고도 아니라는 걸. 이건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을 가장 잘못된 방식으로 믿어버린 이야기라는 걸. 그리고 그 믿음의 대가는 돈으로만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도. 지금 제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다녀오고 해가 지면 불을 켜고 잠자리에 눕습니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하루에는 계획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언제까지 살겠다는 계획, 어디까지 버틸 수 있겠다는 계산, 이 집에서 마지막을 맞겠다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숫자 하나하나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통장을 열어볼 이유도 없고 누군가에게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이상하게도 자꾸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날 통장을 건네던 손의 감촉, 비밀번호를 적던 종이의 질감. 아버지, 이제 제가 할게요. 그 말을 듣던 순간의 안도감.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포기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포기. 나는 이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포기. 그 포기가 얼마나 큰 틈을 만들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이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공무원이니까 믿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들을 미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미워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말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통장은 통장입니다. 사랑과 관리는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구분하지 못했고 그 대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말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불쌍해 보이기 위해서도 동장을 바라서도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 너무 늦게 깨달은 걸 조금이라도 일찍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통장은 손에서 놓는 순간 관계가 바뀝니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거리를 너무 쉽게 허락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잠깐 멈추는 계기가 되기를, 통장을 다시 한번 직접 들여다보는 이유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의 방이었습니다.